안녕하십니까. 현대부동산의 안상홍입니다. 안녕하세요. 마곡랜드 부동산의 이인범입니다. 자, 오늘은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에 대해서 며칠 전 개정안이 발표가 되고 시행을 하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한번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의 전문가인 마곡랜드 사장님과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가 어떤 게 변했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저번 주 8월 21일부터 시행이 되기 시작했는데 네.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을 세부적으로 고시 제정안이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한 4가지 정도가 법에 나와 있었지만, 공인중개사법에 나와 있었지만 이제 굉장히 세부적으로 많은 부분이 바뀌었죠. 내용을 볼까요? 네네. 어떻게 바뀌었는지. 네. 뭐 이렇게 많이 바뀌었어요? 왼쪽이 현재 법인가요? 기존 법이죠. 기존 법. 기존 법이고, 네. 요게 그러면 바뀌었다는 법인가요? 그렇죠. 바뀌었죠. 뭐 이렇게 많이 바뀌었대요?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죠. 네. 왼쪽을 보시면 이전 법이지만 기본적으로 1번, 2번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기본적으로 한 4가지 정도를 작성을 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끝났었는데, 요게 굉장히 세부적으로 싹 다 바뀌었죠. 많이도 바뀌었네. 많이도 바뀌었습니다. 예. 이 세부적으로 바뀐 내용들을 네. 아마 꼼꼼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주요 내용 이제 1, 2, 3번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1번은 중개사무소에 관한 표시광고 명시사항이고요. 네. 두 번째는 개업공인중개사의 표시광고 명시사항이고요. 세 번째는 중개대상물, 뭐 토지라든지 임목이라든지 뭐 그 밖에 건축물 이런 것들 종류별로 인터넷 표시광고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러면 요 내용들이 인터넷 광고할 때, 우리가 뭐 네이버나 그쪽 인터넷에 광고를 할 때 어떤 내용들이 중개사무소에 관련된 명시사항, 개업공인중개사의 명시사항, 그 다음에 중개대상물의 명시사항들이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는지, 그런 내용을 그렇죠. 말하는 건가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세부적으로 어떤 항목들을 넣어야 된다, 명시를 해야 된다라는 게 구체적으로 정의가 되어 있죠. 이제. 네. 그럼 주요 내용들을 한번 볼까요? 네네, 그러시죠. 자, 우선 첫 번째로 봐야 될 게 중개사무소, 개업공인중개사 두 개 한꺼번에 해서 중개사무소 및 개업공인중개사의 표시광고 명시사항을 정의를 했어요. 기존에는 4가지 정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보셨다시피 네. 1번, 2번, 3번, 4번 요 정도만 있었었는데, 네. 요번에 5번이 하나 더 추가가 됐죠. 요게 하나 더 추가되고. 네,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첫 번째, 네. 성명은요, 중개사무소 등록증,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기재된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이 들어가야 되고요. 네. 명칭 항목을 보면은 이것도 동일하게 중개사무소의 등록증에 기재된 명칭, 그러니까 뭐 현대부동산이라든지 마곡랜드 네.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건데요. 네. 밑에 보면은 다만 사무소, 법인사무소라는 글자는 생략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 뭐 현대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사무소 빼고 네. 현대공인중개사 또는 마곡랜드 공인중개사 이렇게 해도 상관없다라는 내용이죠. 네. 3번 보면은 소재지예요. 소재지는 중개사무소 등록증, 동일하게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기재된 소재지를 얘기하는 건데요. 저희가 이제 구청에 가가지고서 등록을 하잖아요. 등록할 때 그 작성했던 그런 소재지를 얘기를 하는데요. 다만 지번과 건물 번호는 생략을 할 수 있다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뭐 여기는 마곡동까지만, 그렇죠. 마곡동까지만 하고 몇 번지는 필요 없다. 네, 생략할 수 있다라고 네. 되어 있는 내용이죠. 마곡동까지만 네. 하면 된다. 네. 4번 연락처에 보면은 이것도 동일하게 등록관청에 신고된 중개사무소 전화번호를 적어야 되죠. 이게 휴대전화번호 포함인데요. 저희가 등록관청에 가가지고서 개업공인중개사 개업을 하겠다라고 등록관청에 신고를 할 때 저희가 작성했던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전화번호 그리고 대표의 휴대전화번호를 작성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죠. 그러면 이게 일반 번호하고 휴대번호 둘 중에 한 개만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요. 우선 저희가 등록을 할 때 보면요. 네. 일반 전화하고 휴대전화 2개, 그리고 팩스 번호 이렇게까지 해서 등록을 하게끔 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포함은 그래서 포함이라는 내용이죠. 이제
일반 전화, 휴대전화, 그다음 팩스는 굳이 필요 없고요. 그쵸, 예. 여기까지는 그냥 선택사항이고요. 네. 이 두 개는 필수사항이라는 그쵸, 얘기죠. 예, 예. 네, 예. 근데 밑에 보면 이제 빨간색으로 그 좀 강조한 부분이 있어요. 다만 중개보조원 등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포함한다. 이거는 표시할 수 없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현재 중개보조원이나 네. 소속 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는 되겠네요. 그럼요. 공인중개사죠. 소속 공인중개사죠. 중개보조원이나 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들은 일단 등록되지 않은 자들은 그쵸. 네. 광고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전화번호를 적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네, 인터넷 광고를 할 때, 네. 그렇죠. 인터넷 광고를 할 때 네. 중개보조원의 전화번호를 넣을 수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름도 네. 넣을 수 없다는 네, 얘기죠. 그렇군요. 예. 네. 그리고 5번 등록번호가 이번에 추가가 됐어요. 등록번호가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기재된 등록번호를 작성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이렇게까지 되어 있는데요. 네.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네. 저는 인터넷 광고, 개업공인중개사만이 인터넷 광고를 할 수 있잖아요, 요즘에. 네.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는 몇 가지를 작성을 해야 되느냐? 당연히 네. 이 5가지 작성을 해야 되겠죠. 네. 5가지 작성해야 되는데, 부동산에 개업공인중개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 네. 소속공인중개사도 있을 거예요. 네. 소속공인중개사는, 네. 개업공인중개사 이 5가지 항목 네. 표시하고, 명시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병기로, 네. 소속공인중개사의 성명이나 연락처를 기재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국토부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러면 5가지는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거죠. 네. 개업 공인중개사의 내용들이 무조건 이렇게 5가지가 이제 다 들어가는 거고. 그렇죠. 그럼 소속 공인중개사가 광고를 할 때는 네. 5가지 플러스 네. 그 다음에 소속 공인중개사에 관련된 내용을 병기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5가지의 공인중개사, 그러니까 개업공인중개사의 5가지를 표시를 하고 네. 더하기 소속 공인중개사의 성명이나 연락처를 기재할 수 있다는 내용이죠. 할 수 있단가요? 꼭 해야 되나요? 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안 해도 상관은 없나요? 안 해도 어차피 네. 어차피 법이 저기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네. 5가지, 그러니까 개업공인중개사의 5가지 항목을 무조건 기재해야 되는데 네. 여기에 네. 소속공인중개사의 전화번호를 넣고 싶다 하면은 네. 개업공인중개사의 5가지에다가 더하기 소속공인중개사의 연락처를 넣을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럼 소속 공인중개사가 광고를 할 때는 5가지 꼭 놓고 네. 그 다음에 소속 공인중개사는 뭐 자기 번호를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나요? 우선은 그 소속공인중개사는 인터넷 광고를 못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업공인중개사가 인터넷 네. 광고를 올릴 때 네. 개업공인중개사의 요 5가지 항목을 꼭 기재를 해야 되고 네. 거기에다가 소속공인중개사의 연락처를 넣고 싶다 하면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요 5가지에다가 네. 소속공인중개사의 전화번호를 포함할 수 있다라는 게 국토부의 내용이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중개보조원, 그러니까 아무리 개업공인중개사의 5가지 항목을 표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중개보조원은 아무런 연락처나 성명을 적을 수 없다라는 내용이죠. 결국은 뭐 개업공인중개사하고 네. 소속공인중개사는 광고를 할 수 있고 거기에 5가지 항목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는 해도 안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여기 소속공인중개사의 그 뭐 전화번호 같은 거는 그쵸. 입력을 할 수 있고 그럼요. 그 다음에 중개보조원은 여기는 중개보조원은 일단 해서는 안 네, 되겠네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중개보조원이 대신 올려주는 건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그게요, 원래는 법에는 공인중개사만이 광고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그러면 중개보조원이 올렸더라도 실제로는 이제 공인중개사가 개업공인중개사가 올린 것처럼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네. 걸리면 벌금이나 과태료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시해서 할 수도 있잖아. 이것 좀 그래도 안 올려줘. 된다니까요. 그래도 안 돼요? 공인중개사가 올려야 그래요? 된다니까요. 공인중개사. 알겠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올려야 되고요.
자, 보시면요. 그 공인중개사법의 제 18조의 2의 3항을 보시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를 만약에 어기게 되면은 우리 벌칙 많이 보셨잖아요. 벌칙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요 하나의 문구로 인해서 중개보조원은 광고를 하면 안 된다는 그런 그렇죠. 의미겠죠. 네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직원 이제 광고 못 올리겠네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중개사무소 및 개업공인중개사의 표시 광고 명시사항은 다 훑어봤고요. 네. 다음 항목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다음은 중개대상물의 종류별 인터넷 표시 광고 명시사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 5가지 종류로 나눠졌는데요. 토지냐, 임목이냐, 뭐 광업재단, 뭐 공업재단, 뭐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이제 건축물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 나머지 것들은 그냥 경험해 볼 일이 별로 없다 보니까 나머지 것들은 다 지금 오늘은 그냥 넘어가고요. 네. 두 번째 나와 있는 건축물 및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파트를 내놓게 되면 거기에 대한 면적, 그 다음에 어떤 소재지, 가격 같은 걸 어떤 걸 명시를 해야 되는지 법에서 규정을 해놨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요번에 이제 세부적으로 나오면서 네. 건축물 및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에 대해서는 12가지를 꼭 작성해야 된다라는 12가지 내용이 씩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우선 하나하나씩 볼게요. 네. 첫 번째로 소재지, 네. 네. 그 등기사항 증명서에 기재된 소재지를 작성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면적. 면적은 전용 면적, 공급 면적 나누어서 표시를 해야 되는데 네. 제곱미터로 표시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네. 있죠. 네. 그리고 가격은 매매도 있고요, 전월세도 있는데 이거를 다 세분화해서 작성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매매는 매매 가격, 그리고 전세는 보증금 또는 월세는 보증금과 차익 이렇게 해서 거래 예정 금액을 단일 가격으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블로그 같은 데도 요거를 다 지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이버 같은 데는 당연히 올려야지만 올릴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 내용은 한 12가지 정도 지금 얘기 다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좀 확인 한번 할게요. 네. 4번 보면은 중개대상물 종류, 건축물의 용도를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을 떼봐야 되겠네요.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 나와 있죠. 네. 이걸 작성해야 되고요. 5번 거래 형태는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 이런 것까지 다 작성하게끔 되어 있죠. 네. 그리고 6번 총층수, 등기사항 증명서에 기재된 총층수를 작성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거 총층수 요거에 대한 내용이 혹시 만약에 미등기 건물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미등기 건물일 때는 건축물 대장상에 층이 안 나와 있잖아요. 네. 예, 그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느냐. 네. 이런 것들도 국토부의 질의한 과정에서 답이 나왔는데요. 네. 총층수는 등기사항 증명서 상이라든지 아니면 건축물 대장상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선은 뭐 질의 내용을 보면요. 총층수는 원칙적으로 건축물 대장상에 기재된 총층수를 작성해야 되는데 네. 미등기 건물인 경우에는 건축물 대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네. 실측에 의한 총층수를 표시하면 된다라는 내용이 답변이 왔습니다. 실측에. 네, 겉에서 보기에 몇층 네. 나와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이죠. 애매하네요. 그렇죠. 자, 다음 입주 가능일. 입주 가능일은 실제 입주 가능한 세부 날짜를 작성해야 되는데 입주 협의 뭐 이런 것도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처럼 하면 되겠네요. 그럼요. 지금처럼 하면 되죠. 입주 협의로. 자, 8번 보시면은 방수 및 욕실수. 방수 및 욕실수는요, 건축물 현황 도면 있잖아요. 도면상에 기재된 방수 및 욕실수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인 평면도를 얘기하는 건가요? 그렇죠. 평면도를 얘기하는 거죠. 평면도가 없는 다가구나 이런 거는 조금 힘들 수는 있겠네요. 실사에서 보는 수밖에 없겠네요. 네, 맞습니다. 만약에 네. 이게 평면도가 없다, 잘 모르겠다 하면은 실제 현황에 의한 내용을 기재해도 무방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요?
다음은 9번인데요. 9번은 사용검사 1, 사용승인 1, 준공 1, 뭐 이런 것을 작성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네. 이 부분은요, 행정기관이 승인한 날짜를 적으시면 되는데, 어떤 걸 보고 하죠? 우선은, 건축물대장상에 보면은, 네. 네, 건축물대장상에 보면은, 거기에 뭐 사용승인일, 뭐 네. 사용검사일 이런 부분이 나와 있으니까요. 네. 그거 보고 작성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은 주차 대수요. 네, 주차 대수는 총 가능한 주차 대수와 세대당 가능한 주차 대수를 작성하셔야 되는데요. 네. 주차 대수는 아파트에 보면은 주차 대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확히 적혀 있으니까 상관없겠지만, 일반적으로 뭐 블로그 광고를 한다던가 뭐 다세대 다가구 이런 거 할 때는 실제 현황에 대해서 작성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11번 이제 관리비인데요. 관리비는 월 평균 액수, 단 비목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표시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목이요? 그런 거 있잖아요. 만약에 실제 사용하면서 나오는 요금들 있잖아요. 수도, 전기, 가스 요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실제 관리비 상에서 관리비를 이제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얼마 대략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 포함이 안 되는 항목들 있잖아요. 뭐 수도, 전기, 가스는 별도의 뭐 요금으로 부과된다. 실사용량에 따라 별도 부과된다. 뭐 이렇게도 가능하니까요. 그 부분을 적어달라는 내용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매월 관리비는 매월 4만 원인데 수도요금, 전기요금 이런 것들은 실사용량에 따라서 별도 부과 가능하다. 별도 부과된다. 이렇게 작성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어렵다. 방향. 네, 12번 이제 방향인데요. 방향은 주거용은 이제 주실이 보통 뭐 안방일 수도 있고요, 거실일 수도 있는데 안방이나 거실에 주실의 방향을 작성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밖의 건축물, 만약에 뭐 오피스텔 같은 것들은 주출입구 이런 것들을 작성해야 된다는 얘기죠. 방향을 작성하셔야 되는데, 이 방향도 뭐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얘기를 하겠지만 90도 이상 벌어진 방향은 또 허위 매물로 취급하기 때문에 잘 확인해서 작성하셔야 됩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12가지를 봤지만, 이거는 보통 부동산에서 광고할 때 뭐 대기업 포털 사이트 많이 이용하잖아요. 뭐 네이버 부동산을 쓸 수도 있고 직방, 다방 이런 거 다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솔직히 12가지 이 항목, 추가되는 항목이라든지 세부적인 항목은 그 포털 사이트에서 잘 해주실 거예요. 해주실 거죠. 근데 걱정되는 부분은 이거예요. 걱정되는 부분은 뭐 유튜브나 또는 블로그를 통해 가지고 뭐 광고하는 부분이지, 인터넷 광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잘 판단하시고 작성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12가지 항목이 꼭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요게 안 들어가 있으면 과태료, 벌금, 과태료에 해당되기 때문에 잘 확인해서 작성하셔야 됩니다. 광고도 꽤 조심히 잘 올리셔야 됩니다. 꼼꼼하게 따지셔서 올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기준은 없나요? 이게 그러면 어떤, 우리가 블로그에서 뭐 그 지역을 설명할 수도 있고 아니면 교통편을 설명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매물을 설명할 때는 이해는 가는데 이런 거는 해당 사항이 없겠죠? 그런 것들은 해당 사항이 없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어떤 중개 대상물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중개 대상물이라 그러면은 매물에 대해서 소개하는 뭐 블로그라든지 페이지여야 되고 포스팅이어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는 이 12가지 항목이 꼭 들어가야 될 뿐더러, 아까 전에 방금 전 페이지에서 보여드렸던 그 공인중개사, 기업공인중개사의 5가지 항목도 꼭 들어가야 되겠죠. 네, 그런 부분들이 꼭 들어가야지 문제없이 법에 저촉이 안 된 광고가 될 것 같습니다. 좀 꼼꼼히 더 고민을 해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블로그 예. 하나 광고를 할 때도 그렇고, 네. 우리가 홈페이지에 올릴 때도 그렇고, 물론 네이버 광고라든지 직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정형화된 그 툴에 꼭 필수사항을 입력을 해야 되는 사항들이 이제 바뀔 것 같고, 그렇죠. 네. 그거는 그런 것도 별 걱정 안 해요, 솔직히. 예. 블로그나 유튜브 광고할 때 그렇죠. 이런 게
고시해야 될 사항, 명시해야 될 사항들은 그렇죠. 꼼꼼히 챙겨서 그렇죠. 앞으로는 광고 조심히 광고를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대형 포털 사이트를 이용하는 광고는 어차피 좀 많이 도와줄 거니까, 그렇죠. 업체에서 많이 도와줄 거니까 별 걱정을 안 하는데, 일례로 그냥 블로그를 보면은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5가지 항목 있잖아요. 네. 개업공인중개사의 뭐 표시 5가지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 추가가 된 게 등록번호란 말이에요. 등록번호를 각 포스팅마다 적어 넣으시든지, 아니면은 대문에 적어 넣으시든지, 뭐 그런 거를 계속 해 주셔야 되겠죠. 그런 방법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잘 표시해 줘야 되겠지만, 첫 페이지를 뭔가 그런 개업공인중개사의 5가지 항목을 표시해 주던가, 아니면 맨 마지막에 해 주시던가, 뭔가는 표시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알찬 정보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한번 고민해서 좀 앞으로 저희 공인중개사도 꼼꼼히 확인하고 광고를 올릴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아까 전에 중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과태료도 있고요. 그리고 네. 벌금도 있어요.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광고를 올리면은 1,000만원에 1년에 1,000만원 뭐 벌금도 있듯이, 그리고 500만원, 100만원에 대한 과태료도 있습니다. 이거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12가지 항목을 제대로 안 했거나 그러면은 과태료가 나올 대상이 되고요. 아니면 허위 매물, 만약에 물건이 있는데 없는데 있는 것처럼 올린다던가 그런 것도 걸리면 다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좀 많이 분위기가 바뀌겠죠. 앞으로 포털 사이트에 올라오는 광고라든지 이런 네. 것들이 분위기가 많이 바뀔 것이고, 그리고 네. 기존 영업 방법은 이제 많이 없어질 것이고, 네. 깨끗한 부동산 거래 문화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그래도 혹시나 다들 다 깨끗하게 정확하게 광고 올리고 계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체크하셔가지고 혹시나 빠지는 부분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잘 적응해서 문제 없이 법에 저촉되지 않은 그런 깨끗한 부동산 문화가 정착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입니다. 자, 지금까지 중개대상물의 표시 광고 명시사항에 대해서 세부 기준에 대해서 마공랜드 사장님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